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불의지제를 탈취한 후 일이 꼬이며 채 태사에게 쫓기게 된 7호원들이 양산박으로 들어가기 위해 채 태사가 자신들을 잡아오도록 파견한 분졸들을 석갈촌 호수에서 모조리 수장해 버리고 양산박으로 들어가는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합니다. 하도가 홀로 떠난 후 배에 남아있던 포도순검은 하 관찰은 포도군관들이 정신이 나갔다며 자기가 탐지하러 간다더니만 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거냐며 관병들을 데리고 배에 앉아 기다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은 이미 초경쯤 되어 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여러 군졸들이 배 위에서 별을 바라보고 바람을 쏘이며 한가롭게 앉아 하도를 기다리는데 호련히 괴상한 바람이 휘몰아칩니다. 강가에 모래가 날리고 돌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물결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소낙비가 쏟아져 내리는 등 괴상한 바람이 등 뒤에서 일기 시작하자 군졸들이 놀라 모두들 큰일이 났다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고 갑자기 불어온 성난 바람에 닷줄이 끊기면서 쩔쩔매며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휘파람 소리가 나자 일제히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호숫가 갈대반 기슭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이 일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본 군졸들은 이제는 영락없이 죽었다며 비명을 지릅니다. 채 태사의 군졸들이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불길에 휩싸인 크고 작은 배 50여 척이 서로 부딪히며 뒤죽박죽이 되면서 그들의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배들은 작은 배를 2척씩 묶어 그 위에 가득 실린 마른 갈대와 풀들이 활활 타고 있었고 그 불길은 순풍을 타고 더 거세져 쏜살같이 다가오는데 병졸들이 타고 있던 40~50척의 병선들은 좁다란 물골스에 몰려 있었기에 피할 방도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병선들 중 10여 척은 상당히 큰 배였지만 그것들 역시 이미 불이 붙어 타고 있는 작은 병선들에 밀려 안으로 들어가며 불이 붙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석갈촌 원소의 형제들의 지인 어부들이 물속에 들어가 큰 배들을 물속으로 떠밀어 버렸기 때문이었고 거기에 타고 있던 군졸들이 모두 무트로 뛰어올라 정신없이 도망을 치고 있었으나 사면이 모두 갈대숲이었으며 바닥은 온통 진흙탕으로 길을 찾을 수 없어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갑자기 갈대숲에서 와직든 소리와 함께 불길이 일며 온통 불바다가 돼버립니다. 채 태사의 포도관군들은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고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 불길이 더욱 거세지며 그들은 모두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 꼼짝 못하고 있는데 불빛 속으로 누군가 노를 젓고 뱃머리에는 웬 도사가 번쩍이는 보검을 들고 서서 추상 같은 호령을 하고 있는 작은 쾌속선이 다가옵니다. 도사가 어딘가에 대고 한 놈도 놓치지 말라고 호통치듯 말하자 진흙탕 속은 난장판이 되었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갈대숲 동쪽에서 창과 칼을 든 2사람이 어부들 몇 명을 데리고 나왔으며 서편 언덕에서는 원소이와 원소칠 역시 어부들을 데리고 달려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 날카롭게 생긴 고기잡이 갈고리를 들고 일제히 포졸들에게 달려들며 맨 앞에 있는 놈들부터 시작하여 모조리 찔러 쓰러뜨려 진흙탕 속에 처박아 버립니다. 동쪽에서 나온 사람은 조개와 원소였고 서편 언덕에서 나온 사람은 원소이와 원소칠이었으며 배 위에서 소리치던 도사는 폭풍을 불러일으킨 공손승이었는데 이 5호원들이 호숫가에 살며 원소이 형제들과 가까이 지내던 어부 10여 명을 데리고 한 무리의 관병들을 갈대밭 속 진흙탕에서 모조리 황천길로 보내버리면서 하 관찰 한 명만 생포하여 끈으로 꽁꽁 묶어 배 밑창에 처박아 놓습니다. 관병 졸개들을 모두 황천길로 보내고 난 원소이가 배 밑창에 처박혀 있는 하 관찰을 언덕 위로 끌고 올라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이 돼지만도 못한 놈아. 제주부에 있으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내 놈을 이 자리에서 당장 쳐 죽여버리고 싶다만 잠시 살려줄 테니 제주부로 돌아가 그 당나귀 새끼 같은 놈에게 이 석갈촌의 원시 삼형제와 동계촌 천왕인 조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알려라. 우리는 너희 놈들이 있는 성 안에 가서 양식을 꿔달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니 그놈도 우리 동네로 뒤지러 오지 말라고 해라. 눈가를 똑바로 뜨고 그따위 부윤 나부랭이나 채태사 꼬궁인 벼슬아치 따위가 와서 우리를 붙잡으려는 게 말이 되겠냐? 채태사가 직접 온다 해도 그놈의 가슴에 구멍 몇십 개를 뚫어줄 것이다. 오늘 너를 저승으로 보내버리지 않고 살려보내줄 테니 우리 말을 잘 전하고 목숨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다시는 얼쩡거릴 생각이랑 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그 불안당 같은 왕초놈에게도 공연이 되시려고 발악하지 말라고 알려라. 그리고 여기는 길도 없으니 내 아우에게 내 놈을 길목까지 데려다 주라고 하겠다. 라고 말하며 원소칠에게 하도를 쾌속선 바닥에 처마가 길이 나 있는 곳까지 데려가 팽개쳐 버리라고 합니다. 길이 난 곳에 도착한 원소칠은
이놈 하도야. 다른 놈들은 모두 되져버렸는데 내 놈만을 곱게 돌려보낸다면 그 나귀 새끼 같은 부윤에게 오히려 웃음거리가 될 테니 내 놈의 두 귀를 잘라내어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야겠다. 라고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하도를 더욱 공포로 몰아넣는 말을 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들고 하도의 두 귀를 싹둑 베어버리니 피가 줄줄 흘러내렸고 그제야 원소 치른 하도의 결박을 풀어주고 도망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부사일생으로 살아난 하도는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힘겹게 길을 찾아 제주로 돌아갔고 조계와 공손승 그리고 원시 삼형제는 어부들 10여 명을 데리고 6, 7척의 작은 배를 타고 석갈촌을 떠나 이가도 근처로 가서 먼저 와 있던 오윤과 유당이 타고 있는 배를 찾아 한데 모였고 배들을 함께 모아 다 같이 한지훈련 주기의 주점으로 가면서 오용이 관군들을 처단해버린 일에 대한 물음에 조계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오용은 엄청 기뻐합니다. 주기는 주점의 조계 일행이 농림에 가담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였고 오용은 자신들이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지난 일들을 가감없이 말해주자 주기는 조계 일행들을 더욱 반가워하며 그들과 일일이 인사한 다음 대청으로 모셔 올려 주연을 베푸는 한편 가죽으로 싼 활을 꺼내 효시를 먹여 맞은편 갈대숲으로 쏘아 올리자 건너편에 있던 졸개가 배를 저어 건너옵니다. 주기는 양선박에 가담하기 위해 찾아온 조개 등 허걸들의 이름과 숫자를 자세히 적어 졸개들에게 건네어 우선 산채에 보고하도록 한 다음 다시 양을 잡아 조개 일행을 대접합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난 주기는 미리 큰 배를 준비하여 밤새 주연을 베풀어 술대접을 한 호환들을 태우고 그들이 타고 왔던 배들도 함께 몰아산채로 출발했고 배를 꽤 오래 저어 어느 나루터에 닿자 앞에 보이는 언덕 위에서 독과 징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조개가 소리 나는 쪽을 살펴보니 7, 8명 정도의 졸개들이 술라선 4척을 타고 오다가 주기를 보고는 으불하며 곧바로 뱃머리를 돌려 먼저 돌아갑니다. 조개 일행이 금사탄에 도착하여 언덕을 오르는데 식솔들과 어부들을 싣고 있는 배만 그곳에서 머물며 기다리게 하였고 이때 수십 명의 졸개들이 산에서 내려와 관문 밖에까지 나와 영접을 해주자 조개가 황급히 격식에 맞춰 예를 갖추었고 양산박 우두머리 왕륜도 답례를 하며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이 왕류는 오래전부터 조천왕의 조남을 우레소리처럼 들어왔는데 오늘 이같이 광림해 주셔서 기쁘기가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시다. 왕륜의 인사치레를 들은 조개 역시 다시 한번 예를 갖추며 인사치레를 합니다. 이 몸조모는 본시글을 많이 읽지 못했어 매사 목례할 수밖에 없는 위인이오나 염치를 무릅쓰고 두령마카에서 한갓 소졸이 되기 위해 찾아왔사오니 부디 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우선 누추하지만 저의 산채로 올라가 말씀합시다. 왕륜이 양산박 산채로 올라갈 것을 청하자 조개 일행은 주기와 왕륜 2명의 두령들을 따라 양산박 산채로 올라갔고 취의정에 도착했을 때 왕륜은 또다시 조개 일행에게 청상에 오를 것을 재차 권했고 예거포원들은 일렬로 오른편에 늘어섰으며 왕륜과 양산박의 다른 두령들은 왼쪽에 일렬로 늘어서서 인사를 나눈 뒤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자리매김이 끝나자 왕륜은 섬돌 아래에 모여있는 작은 두령들을 불러 7 호원들에게 음례를 시킨 다음 풍악을 울리게 하고 작은 두령들에게 산채 아래로 내려가 조개 일행을 따라온 가솔과 어부들을 관문 아래에 있는 객사로 모셔 편히 쉴 수 있게 잘 대접하도록 지시합니다. 양산박 산채 안에서는 소 2마리와 양 10마리 그리고 돼지 5마리를 잡아 조개 일행들을 위해 큰 연회를 열어 대접하였고 산채의 여러 두령들이 술을 마시며 연회를 즐기는 사이 조개는 왕륜과 다른 두령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흉금을 털어놓고 가감없이 속마음을 털어놓았지만 왕륜은 속으로만 생각할 뿐 말없이 무언가 생각하다가 건성으로 마음에 없는 대답만 합니다. 연회는 깊은 밤이 되어서야 마무리되었고 두령들은 조개 일행을 관문 아래에 있는 객실로 안내하여 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개를 따라온 사람들이 호원들의 시중을 들어주자 조개는 매우 흡족해하면서 오융 등 6 호원들을 둘러보며 우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하늘도 놀랄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인지라 어디를 가나 편히 몸붙일 곳이 없었는데 이번에 왕 두령께서 우리들을 이처럼 융숭하게 대해주시니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갚도록 해야겠소. 라고 말했지만 오용은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 다른 말이 없자 조개가 그에게 묻습니다. 오영 선생은 어째서 냉소를 하시오? 만약 무슨 까닭이 있으시거든 말씀해 보시구려. 형장은 너무 고지식하시단 말씀이외다. 형장 생각에는 왕륜이 우리들을 쉽게 받아들일 것 같소. 형장은 왕륜의 안색 등 겉모습만 보았지 그의 속마음은 통 못 보셨구려. 왕륜의 안색에 무슨 문제가 있더란 말씀이시오?
내가 보기에 형장은 왕윤 그자를 잘못 보신 것이 확실하외다. 그자가 처음 술자리에서는 형장과 정답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뒤에 형장께서 많은 관군들과 포도순검들을 죽이고 하도를 놓아보냈다는 것과 원시 삼형제의 호걸다움을 이야기하니 곧 안색이 변하며 단지 입으로만 예하는 것이 그의 속마음은 것과 다른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왕윤이 우리를 선뜻 받아들일 의향이 있었다면 오늘 아침 일찍이 위치를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었겠소. 두천이와 송만이는 워낙 무모한 자들이라 손님 대접하는 예도 모르지만 임충은 금군의 교두 노릇도 하며 큰 고을에서 살던 인물인지라 모든 경우를 잘 알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별 볼 일 없는 넷째 두령 자리에 앉아 있지 않소. 그리고 임충은 처음부터 왕윤희가 형장을 대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임충이 연신 왕윤의 행동을 노려보는 것이 엄청 괘씸하게 여기는 것 같았고 임충 하나만이 우리를 성심껏 돌봐줄 의도가 있는 것 같지만 현재 그의 위치로는 마음먹은 대로 할 입장은 아닐 것인즉 내가 나서서 임충에게 말하여 저희들끼리 싸움이 나도록 해볼 작정이라오. 조개는 그의 말을 듣고 모든 걸 그의 묘책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밤 7 호원들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고 다음날 새벽날이 박자 졸개들이 들어와 임충이 찾아왔다고 알리는 말을 들은 오용이 조개에게 임충이 이곳으로 찾아온 것은 자신들이 생각한 그림이 잘 들어맞아 간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다른 호원들을 급히 깨워 그를 객사로 맞아들인 다음 오용이 나서 임충에게 말합니다. 어제 늦은 밤까지 우리를 후하게 대접해 주셨는데 오늘 일찍부터 이렇게 찾아와 주시기까지 하시니 황송합니다. 오용의 인사를 받은 임충도 지금 저는 제 몸 하나도 제대로 차리지 못하기에 단지 마음으로만 여러 호환들을 받들어 모실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나의 처지가 처지인지라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니 그저 이해해 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라는 화답과 동시에 자신의 답답한 처지를 밝힙니다. 비록 우리가 소견이 좁은 인간들이긴 하지만 목석이 아닌 바에야 어찌 임두령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돌봐주시려는 높은 뜻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중심으로 임두령의 호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오. 오용의 말이 끝난 후 조개는 임충을 상좌에 앉히기 위해 여러 차례 권했지만 임충은 굳이 사양하면서 기어코 조개를 상좌에 앉히고 자기는 그 다음 자리에 앉았고 오용과 5 호환들은 그들 주위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임교두의 선성은 오래전부터 쭉 들어왔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인은 오랫동안 동경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사귀었습니다만 그렇게 만족스럽게 생각할 수는 없었는데 오늘 조공을 만나게 되었지만 마음속에 생각해온 뜻을 이루지 못했기에 사죄하려고 찾아온 길이오시다. 그 말을 듣고 조개가 임충의 두터운 뜻에 감사를 표하자 오용이 자기도 오래전부터 동경에 계신 임교두가 매우 호협한 호걸이라는 말을 들어왔었는데 어찌 고고의 모함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지 의문이었고 후에 들으니 창주에 계실 때 마초당 화재 역시 그 고굴한 자의 음모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의 천거로 이양삼박에 가입하게 된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오용의 말을 듣고 난 임충은 고굴한 놈이 자기를 모함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털이 곤두서지만 아직까지 그 원수를 갚지 못하였고 이곳 양산박에 몸을 붙이고 있게 된 것은 모두 시대관인이 천거해준 덕분이라고 대답하자 오용은 시대관인이라면 방호에서 소선풍 시진이라고 일컫는 그분이 아니냐고 다시 묻자 임충은 바로 그분이 맞다고 대답합니다. 임충의 대답을 들은 조개가 자기도 여러 사람들에게 시대관인이 의리를 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재물을 아끼지 않으며 천하의 호걸들을 맞아들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그분은 대주 황제의 직계 후손이라는데 자기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조개의 말이 끝나자 오용이 임충에게 다시 그 시대관인으로 말하자면 명성이 사회에 떨쳐져서 세상에 모르는 이가 없는 분위기에 만약 임교두의 무예가 그분이 보시기에 출중하지 않았다면 이양삼박에 천거했을 리가 없었을 것인데 만약 왕윤이 사리를 제대로 아는 자라며 임교두를 당연히 첫 자리에 모셨어야 당연한 것이란 사실은 온 천하의 공론임은 물론이고 그렇게 해야만 시대관인이 뒤공을 천거한다는 서신에 대해서도 뜻을 저버리지 않고 받든 것이 아니냐고 깊게 자신의 생각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그의 말을 듣고 난 임충이 오용의 지나친 예찬을 감당기 어렵고 사실은 자신이 큰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시대관인을 찾아간 것이며
자기가 혹 그분께 누를 끼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이곳 양산박으로 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앉은 자리에 석차가 높고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지 왕윤의 마음이 한결같지 못하고 언행이 종잡을 수 없기에 함께 지내기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임충이 말을 마치자 오용이 왕 두령이 사람 접대하는 것을 보자면 퍽이나 너그러운 것 같던데 임교두는 어때서 그를 속이 좁은 인간으로 말하는 것이냐고 되묻자 임충은 지금은 천행이 있어 여러 호걸들이 양산박 산채로 들어와 서로 돕고 받들게 된 것은 정말 금상첨화와 같고 가뭄의 단비와 같은 것인데 왕류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면서 재능 있는 호원들을 시기해서 혹여 그들이 자기를 눌러버리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형장의 말씀 중 많은 군졸들을 처단해 버리셨다는 말을 듣고는 당장 겁이 나서 여러 호원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작정으로 이곳 관문 아래로 데려다 주무시게 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용이 만약 왕 두령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의 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다른 곳을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자 임충은 여러 호원들께서 혹여라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일찍 찾아온 것이고 자기가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호원분들께서는 다른 생각은 거두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왕윤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면서 만약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어제와는 달리 처사한다면 그냥 넘어가도 좋겠지만 혹시 그 무례한이 오늘도 달라진 것 없이 잘못된 수작을 부린다면 그때는 모든 것을 임충 자신에게 맡기라고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임두령께서 그렇게까지 저희들을 생각해주니 우리 형제들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그의 말을 듣고 조계가 감사를 표하자 오용이 다시 말을 이어 임두령께서 새로운 우리 형제들을 위해 공연히 옛 형제분들과 낯을 붉혀서야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하시기 어렵다면 우리는 지금 곧바로 하직하고 떠나겠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임충은 절대 그렇지 않으며 옛말에도 현인은 현인을 아끼고 호원은 호원을 아낀다고 했는데 좀스럽고 지저분한 동물 같은 왕윤이란 놈을 어디엔들 쓸 수 있겠냐며 일단 여러 호원들께서는 마음 편히 계시라고 말하곤 잠시 후에 다시 뵙겠다는 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산채로 올라가는 임충을 조계 일행 모두가 예를 갖춰 배웅합니다. 임충이 산채로 올라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아침나절에 졸개가 내려와 조계 일행에게 산채의 드령께서 산 남쪽에 있는 수채정에서 주연을 베풀고 호원분들을 청한다는 전가를 하자 조계가 잠시 후 곧 올라간다고 왕윤에게 전하라는 회답을 받은 졸개들이 돌아갔고 조계는 오용에게 오늘 이 모임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묻습니다. 조계가 물어오자 오용은 웃음을 보이며 형장은 마음 푹 놓으시고 계시면 되며 어쩌면 오늘 이 모임에서 조계가 산채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오늘 임충이 반드시 왕윤과 모종의 결판을 낼 것이 확실하며 또한 만약에 그가 다소라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마음을 늦추는 모습이 보인다면 자기의 새치혀로 임충이 결판을 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일행들은 각자 몸속에 각기 병장기를 감추고 있다가 내가 수염을 쓰다듬는 것을 신호로 해서 모두들 임충과 협력하여 일을 마무리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말하자 조계를 비롯한 다른 호원들은 은근히 기뻐합니다. 진시가 지나가고 있는 시간에 산채에서는 3번이나 졸개가 내려와 모임에 참석할 것을 전했고 조계와 다른 호원들은 각기 병장기를 품 안에 숨기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연회장으로 떠나려는데 송만이 말을 타고 친히 조계 일행을 청하기 위해 왔고 그와 함께 온 졸개들은 승교 7채를 메고 왔기 때문에 7호원들은 모두 그 승교에 올라 산담 쪽에 있는 수채에 차려진 연회장으로 갑니다. 조계 일행이 산담에 도착해보니 그곳의 경치는 장관이었고 곧장 수정 앞에 도착하여 승교에서 내리자 왕윤, 두천, 임충, 조기 등 양산박 두령들이 문 밖까지 나와 그들을 수정한 연회장으로 모셨고 주객이 서로 자리를 갈라 앉기 위해 왕윤과 내 두령인 두천, 송만, 임충, 주기는 왼쪽 구석에 앉고 조계와 6호환인 오용, 공손승, 유당, 원시 삼형제는 오른쪽 객석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주객이 모두 자리를 잡고 앉자 섬돌 아래에 있는 졸개들이 번갈아가며 상석으로 올라와 술을 따랐고 술이 몇 순배 돌고 나자 두 번째 술상이 나왔는데 그 사이 조계와 왕윤 사이에는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중요한 관심사에 관한 말이 나오기만 하면 왕윤은 딴전을 피며 말머리를 돌려버리곤 합니다. 오용이 슬쩍 임충을 쳐다보니 그는 의자에 삐딱한 자세로 앉아 계속 왕윤을 노려보고 있었고 오후 늦은 시간이 될 때까지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돌리다가 왕윤이 벼랑간 고개를 돌려 졸개들에게 무언가를 가져오도록 분부하자 졸개 서너 명이 나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졸개 한 명이 커다란 쟁반에 큼직한 은덩이 5개를 맞춰 들고 왔고 왕류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쟁반을 받아들고 조개에게 말합니다. 여러 허걸들께서 이곳 양산박에 오셔서 계시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오나 이 양산박이란 산채가 워낙 조그만 웅덩이에 큰 물에 불과한 터라 많은 영들을 안접시키기에 적당치 않기에 오늘 변변치 못하나 작은 예물이나마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니 기꺼이 받아주시고 좀 더 크고 넓은 산채로 가셔서 안전해 계신다면 향후 저도 찾아가 호환들의 휘하에 들까 합니다. 왕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조개가 말을 받아 자기는 오래전부터 이 양산박에서 어진 사람을 받아준다는 말을 듣고 있었기에 가담하려고 찾아온 것인데 만약 자기와 일행을 받아줄 수 없다면 동할 없이 떠날 것이며 이 은덩이는 너그러이 생각하시며 주시는 것이겠지만 받을 수 없는데 이유는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들에게는 아직 쓸 만큼 용돈은 있으니 그냥 넣어 두시고 자기들은 곧 떠나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조개가 이렇게 말하자 왕류는 어째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냐며 우리 양산박 산채가 여러 호환들을 받지 않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양식이 딸리고 거처할 집도 변변치 못하기에 혹여 후일 여러 호환들의 진정한 뜻을 그르치게 된다면 도리어 면목이 없어질까 두려워 감히 산채에 머물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변명을 합니다. 왕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임충은 두 눈썹을 치켜 세우고 눈을 부릅뜨며 교위에 앉아서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왕윤, 너는 내가 처음 왔을 때에도 양식이 모자라고 거처할 집이 변변치 못하다고 핑계를 대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늘 조형과 여러 원들이 산채에 가입하기 위해 오셨는데 또 그따위 입바른 소리를 나불거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오용이 두령께서는 과히 노여워 마시고 우리가 공연히 찾아와서 도리어 당신들 산채의 정분을 상하게 했는데 오늘 왕 두령께서는 노자까지 주시며 예를 갖추어 우리를 돌려보내시는 것이지 덮어놓고 쫓아 보내려는 것은 아니니 임두령께서는 분을 참으시고 우리가 돌아가면 그만 아니냐고 말을 하자 임충이 다시 소리칩니다. 이야말로 웃음 속에 칼을 품고 말은 곱다 해도 행동은 추악한 놈팽이가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오늘은 이놈 왕윤을 용서할 수가 없어. 임충이 소리치며 말하자 왕륜이 호통을 치며 악수를 대꾸합니다. 짐승 같은 놈아, 아직 취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대먹지 못한 소리를 짓거리며 나를 중상모략하는 건 뭐냐? 이래서야 상하 채통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러자 임충도 물러서지 않고 왕륜에게 너는 일개 낙제한 선비로서 뱃속에 아무런 문장도 없는 주제에 어찌 이 산채의 주인 노릇을 한단 말이냐며 열을 올리면서 욕을 퍼붓자 오용이 조개에게 조형, 공연히 우리가 양산박에 가담하겠다고 와가지고 두령들의 좋은 사이만 흔들어 놓은 것 같으니 지금이라도 곧 배를 띄워 떠나도록 합시다. 라고 은근히 운을 떼자 조개와 나머지 후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정자에서 나가려 하자 왕륜이 술자리나 파한 후에 가시라고 만류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리에서 일어난 임충이 발길로 술상을 걷어차 한쪽 옆으로 내치며 뛰어나와 품속에 넣어둔 섬광이 번쩍이는 칼을 뽑아들고 곧바로 왕륜에게 달려들었고 오용이 수염을 한 손으로 쓰다듬는 것과 동시에 조개와 유당이 정자로 뛰어 올라가 일부러 왕륜을 막으며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냐고 말했고 오용도 짐짓 임충을 붙들고 임두령께서 이렇게까지 할 것이야 있냐고 말하자 공손승도 거들며 우리들 때문에 대의를 상하지 말라고 권도합니다. 그러나 벌써 원소인은 두 천을 붙들고 원소우는 송만을 잡았고 원소칠은 주기를 붙잡자 나머지 졸개들은 모두 겁에 질려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입을 해벌레 벌리고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임충이 왕륜을 붙들고 욕을 해댑니다. 넌 일개초야의 궁핍한 선비면서 요행이 두천이 도움으로 이리 오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놈을 한낱 벗으로 여기고 많은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많은 돈까지 써주신 시대관이니 모처럼 나를 천거했는데도 내 놈은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내치려고 했지. 오늘 여기 계신 여러 오골들이 찾아오셔서 양산박 산채에 가담하시려고 하는데도 내 놈은 또 이분들을 쫓아낼 작정 아니냐. 양산박이 모두 내 놈의 독차지인 줄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너는 어진 사람을 미워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시기하는 좀스러운 도적놈이다. 너같이 좀스럽고 발칙한 놈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재주도 없는 주제에 이 양산박 산채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자 두천 송만 주기가 나서서 말리려 했지만 도리어 원시 삼형제에게 붙들려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고 왕류는 살 구멍을 찾아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조개와 유당이 벌써 그의 앞을 막아서자 왕류는 이미 대세가 기운 것을 알고 내 신복들은 다 어디 갔느냐며 소리쳤지만
그 옆에 몇 명의 신복이 있기는 했으나 임충이 워낙 무서운 기세로 휘두르는 것을 보고 감히 나서지 못했고 임충은 또다시 왕윤을 붙잡고 한바탕 욕설을 하고 나서 손에 든 칼로 그의 명치를 깊이 찔러 정자 위에 쓸어 엎어버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